이 지난 이 지구의 역사 45억 년 지구의 역사 이 기후는 조금씩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변화는 어떤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아니 일주에 있는 그 모든 이러한 비인간 그다음에 이러한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이 모든 이러한 어떤 사물들이 바로 이 오늘 이 기후 지난 45억 년에 이런 기후들을 갖다 결정을 했습니다. 12,000년 전부터는 이제 홀로세라고 하는 이런 기후 조건이 되었고. 선생님 정말 이상한데 한 번만 더 해주시죠. 네. 뭐 아, 12,000년 전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후 조건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 기후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모든 이런 인간 이 지구상의 모든 이런 무기물과 이런 유기물들이 함께 바로 오늘날 이 12,000년 전에 이 기후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인간들은 마치 이 지구의 환경 조건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만을 위해서 이제 내달려 가다가 결국 우리는 이 자연 환경을 이제 완전히 통제하고 이제 지배를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인지 이게 되었는데요. 바로 지구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왔던 이 문명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새로운 위험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바로 이러한 세상에 대한 아무런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자연환경이 이 세상을 이제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예수님이 예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했거든요. 바로 오늘날 인간들이 이러한 어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위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잠잠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사물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제 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고요. 바로 오늘이 그러한 자리가 우리가 정확히 여기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46억 년 전에 이제 태양이 만들어졌고요. 45억 년 전에 이 행성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제 평균 기온을 보니까 이제 태양 가까이 있는 수성이 가장 높고, 그래서 이제 금성은 수성과 이제 지구 사이에 이제 온도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직관적으로 여기겠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금성의 온도는 424도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이 차이가 뭐냐면 지구는 바로 물을 만들 수가 있었고 그래서 바다를 만들었고 그래서 바로 이 이산화탄소를 다 이 바닷속에 흡수를 해서 석양을 다 만들어냈지만 바로 금성은 원래 그 상태 그대로 이산화탄소를 대기가 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높은 온도에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기중에 만개 0.04%가 이산화탄소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만개 공기 분자 중에 4개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만약 지구상에 전혀 이산화탄소가 없다라고 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15도니까 단 만개 중에 3개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평균 기온을 33도로 올려갖고 우리가 상태적으로다가 안정적인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를 갖고 광합성도 하고 온기도 보존을 하면서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만개에서 원래는 3개짜리였었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늘려서 4개까지 지금 이미 만들어 놨고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 이번 세기 안에 5개까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이 온기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바로 우리 인간들이 이거를 과잉으로 너무나 많게 대기안을 뿜어내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지구상의 생명이 38억 년 전에 이제 처음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10억 년이 지나서 한 28억 년 전에는 바로 바닷속에 남세균, 시나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합성을 하니까 물속에다가 산소를 이제 배출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 산소는
그 바닷속에 있는 그 암석이 갖고 있는 이 철분 성분들, 그래서 이 철을 갖다 산화하는 데다가 그 산소를 갖다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8년 전부터는 이제 이 육지에 있는 암석 가지고 이제 이 산화를 시키면서 이제 계속 되었고요. 그래서 18년 전에서 지금 8억 년 전까지는 보면은 산소의 농도가 굉장히 거의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때는 이 지구에서 이런 어떤 지각 운동도 없었고, 그래서 기후가 저 10억 년 동안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지루했던 그런 역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때 뭐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 바로 이 다른 생물을 있는데 먹는 바로 이 다세포 생물이 저 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햇빛과 이 무기질로다가 이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드디어 이 생명을 먹는 이러한 현상이 처음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8억 년 전에는 이미 이제 모든 암석을 다 산화를 다 시켜버렸고요. 산소가 이때부터는 대기 중에 이 산소의 농도가 쫙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 5억 4천만 년 전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어요. 캄브리아 테트라이드라고 하는 정말 눈 달리고 다리 달리고 우리가 보기엔 진짜 생물 같은 그 무엇이 가득한 이러한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억 7천만 년 전에는 일단 이때 처음으로 육상으로다가 바다에서 이 식물이 이제 육상으로 처음 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억 5천 년 전에서 3억 년 전까지는 그때는 이때만 해도 나무들이 이게 썩는 이 미생물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을 갖다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엄청나게 이렇게 높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저 때는 나무가 썩지를 않았으니까 그대로 그 나무들이 땅속에서 굳어서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바로 석탄이 저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육지로 진출하게 되는데 그냥 진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조건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그럼 왜 육상으로 못 올라왔냐? 바로 자외선이 너무너무 이 지구에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육상 진출을 못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소가 이제 많음에 따라가면서 이제 이 산소하고 그 다음에 이 자외선의 이 강도하고 산소의 농도가 최적점이 되는 지점이 저기 높이 한 30km 지점에서 최적점이 돼요. 거기서 바로 이 산소가 바로 오존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자외선을 차단시키면서 저때 바로 육상보다가 이 생명들이 진출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외선이 이제 이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존을 만드는 과정, 또 오존이 깨끗해지는 과정에서 이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층권의 이 공기가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따뜻해지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저때 저기서 성층권이 만들어진 것. 자, 지금 우리가 뭐 태풍이라든가 그다음에 거대한 이 구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땅에는 따뜻한 공기가 가려우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바로 이 성층권 위쪽에 있는 따뜻한 이 공기층에 딱 맥혀요. 그래서 아무리 큰 태풍, 아무리 큰 정난으로도 10km, 15km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라든가 이 정난원의 강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위쪽에 이 성층권이 없었다.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했었으면 이 정난원과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졌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저렇게 엄청난 그런 어떤 구름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항상 홍수로 이 세상을 늘 씻겨 나가버리는 우리가 절대로 여기서 운명을 못 만들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오존층과 성층권의 안정한 층에 의해 갖고 바로 이 대륙권이 안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5억 4천만 년 전에 캄브리아 탈기 이후에 생명이 가득 찼던 그 기간 동안 약 5년 동안의 기온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보니까 기온이 내려갈 때는 약 지금 평균 기온이 약 10도까지 내려요. 지금 한 14도, 15도니까 지금보다 5도 정도 더 내려가고요. 올라가봤자 30도 이상을 지금 평균 기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뭔가 어떤
이 틀 안에서만 이 기온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왜 지금은 스스로 저렇게 자기 조절을 했었을까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요. 러시아의 이제 그 학자가 이거를 종이에다 열심히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갖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계산을 했는데 처음 우리가 대기 중에 이제 뭐 화산 폭발이라든가 이런 거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수증기가 많이 증발하고 수증기도 간접적으로 굉장한 온실가스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 증폭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 지구의 온도는 310도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았고요. 반대로 온실가스 농도가 이제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수증기도 추니까 온도가 더욱더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 빙하가 점점 크게 만들어낸 햇빛도 다 반사를 해버리게 되면 지구가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버리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영하 90도까지 한국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바로 이 지구상에 생명이 없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기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지구가 10도 이제 30도밖에 지금 되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바로 비가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제 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빗물은 약간의 산성을 떼요. 그래서 이게 암석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거기를 녹여서 탄산가스가 빠져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비석에 구멍이 뻑뻑 뚫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탄산칼슘이 이제 이 바닷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침전이 되려고 하면 이게 완전히 포화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 탄산칼슘은 이 생명들이 뭐 플랑크톤의 껍데기를 만든다든가 조개 껍데기를 만든다든가 이 생명들이 이 탄산칼슘들을 갖다가 자기 몸을 위해 만드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얘네들은 죽어서 이제 땅바닥에 해저에 나오게 되고 땅함께 그게 이제 생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생명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바닷물이 이 탄산칼슘으로 과학화가 돼야지만 침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생명체가 있었기 때문에 과학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러한 탄산칼슘이 끊임없이 침전을 시켜가지고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를 떨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암석들이 이 석회암이 이 멘틀 쪽으로 이제 밀려 들어가게 되고 화산이 이제 폭발하게 되면 다시 이산화탄소가 이제 나오는 바로 이런 순환의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그만큼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 쓸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쭉 떨어지게 되게 되면 공기 중에 이제 공기 중에 이 수증기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온이 떨어지게 되고, 기온이 떨어졌으니까 또 수증기가 많이 증발하지 않으니까 이제 비가 적게 내리니까 이산화탄소 비가 적게 내리니까 우리 중에 이산화탄소를 갖다 줄이는 이 메커니즘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산 폭발로다가 일부를 갖다가 우리 중에 이제 삽입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떨구고 비가 적게 올 때는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는 이러한 자기의 어떤 자율성에 의해 갖고 기온이 떨어져 왔죠. 10도까지 떨어지고 올라가봤다 30도라고 하는 저 범주 안에서 바로 오늘날의 이 생명들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지난 이제 우리가 공룡이 멸종한 다음에 지난 6,500만 년 동안의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는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5,500만 년 전에 기온이 굉장히 좀 높죠. 그때는 지각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땅속에 있는 이 탄소들이 나와서 온도를 좀 많이 이렇게 높여놨고요. 자, 이때 얼마나 농도가 높아졌냐? 2000ppm, 지금 현재 약 420ppm 정도가 되니까 지금보다 한 5배 정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온 자체도 약간 지금보다도 15도가 높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저 상황에서 아까 그 풍화작용,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각 운동이 없으면 이게 뭐 화산의 폭발이나 지각 운동이 없으면 공기 중에 이 이산화탄소가 이제 더해지지 않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비가 내리면 계속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온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쭉 지금 내려오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3,500만 년 전에, 그전에는 이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없었어요. 3,500만 년 전에 드디어 남극에 빙하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00만 년 전에 이제 북극에도 빙하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지금으로부터 약 300만 년 전에는 북극과 남극의 이 빙하가 자리를 딱 잡고부터는 뭐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냐, 천문학적인 정권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자전축의 이 변화, 이게 4만 1000년 주기로 이 자전축이 변하잖아요. 4만 1000년의 주기로 빙기와 간빙기를 오가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90만 년 전부터는 우리가 20률의 변화라고 하죠. 그 20률의 변화에서 10만 년의 주기로 기온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약 600만 년 전에 바로 우리 증기보다는 우리 원시 인간이 이 지구상에 이때 등장을 했는데 이때 600만 년 전부터 600만 년 전 기온을 보니까 여기서 단 한 번도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의 기온보다 2도 이상 올라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시 인간이 이 지구상에 등장한 일에 우리는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다. 우리 파리 협정에서 2도 이상 올라가는 걸 막자로 국제적 약속을 했는데 만약 2도 이상 올려버렸다, 우리 인류는 그런 기후 환경 조건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러한 전임 미달의 새로운 환경 조건으로 들어간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계속 기속을 할런지 멸절을 할런지 모르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들어간다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만 년 전 이때에 바로 이제 우리 조상이 되었던 호모종이 바로 이때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현생 인류, 그러니까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바로 30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했던 이때의 기후 조건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40만 년 동안의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10만 년의 주기로 간빙기를 갖다 빙기를 갖다 하는 이런 이제 변화들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30만 년 전에 등장을 했고 우리가 말하는 인지혁명이 일어난 거, 그러니까 동물에다 거의 완벽하게 짐승의 그림을 그려내고 동물의 뼈를 갈아갖고 이 바느질을 시작할 것이 약 5만 년 전. 그러니까 바느질과 그림을 그릴 줄 아는가? 그러면 거의 이제 뇌는 우리와 동일한 존재가 이제 5만 년 전이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세계사 시간에 농업 시작한 이 신석기는 만년 전에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오늘날 몇십 년 만에 온 세상 싸그리가 바꿔놓는 존재들인데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구석기 시대에서 머물게 되었을까? 자, 지금부터 수만 년 전을 보니까 빙기죠. 지금보다 약 온도가 평균 기온이 5도 정도 낮았고요. 저렇게 온도가 낮게 되면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하지 않으니까 비가 엄청나게 적게 돼서 대단히 건조한 기후였었고 이때는 또 극단적인 날씨가 엄청나게 심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바로 수렵과 취집이라고 하는 구석기 시절의 생존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2만 년 전부터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하면서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12,000년 전에 기온이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 봐야 되는 건 기온이 올라갔다가 아닙니다. 12,000년 전부터는 기온이 안정화되는, 기후가 안정이 되는, 기온이 올라가봤자 0.5도 정도 올라가고 내려가봤자 0.5도 떨어지는 이 안정적 이 기후 조건, 여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저렇게 기후가 안정되니까 씨앗을 심는 농업이 출현을 했고 이 농업을 통해서 오늘날 이 80억을 갖다가 바로 이러한 문명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스스로 바로 이러한 안정적인 조건, 이 문명을 만들어 이 농업을 할 수 있는 이 조건을 스스로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빙기 때에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만기 중에 2개였었어요. 그 다음에 이 홀로세라고 하는 12,000년 전부터 이 안정한 기후 조건에서는
공기 분자 중에 10,000개 중에 3개가 이산화탄소였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화석연료로 태워갖고 지금 이 10,000개 중에 4개를 지금 만들어놨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세기 안에 10,000개 중에 5개까지 만들어버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문명은 이게 지금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세상을 만들어냈을까? 그거를 학술용어로 우리가 거대한 가속이라고 표현하는데요. 1950년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처음 사용한 이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라든가 뭐 GDP, 에너지 사용량, 기업 소비량, 물 사용량이 1950년 이후로 급격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 경제가 저렇게 빠르게 이제 증가를 했고 그만큼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바로 지구의 시스템도 이와 함께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를 하고 오염증이 파괴가 되고 지상 기온이 상승 때문에 해양이 상승화되는 바로 사회 경제의 거대한 가속과 함께 이 지구의 시스템도 거대한 가속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위기의 본질은 뭐냐면 지구는 물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이 유한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유한한 곳에서 무한한 인간의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내달려 가다가 결국 우리는 지구보다도 더 커다란 세상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올해 이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 우리 인간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를 하기 위한 이 지구는 이제 하나 갖고는 안 되고 거의 1.8개 정도의 지구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 지구의 물질적인 유한성 뭘 넘으면 안 되는 거지? 그거를 찾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지구형 경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처음 만들어졌고 넘어서는 안 되는 이 9가지를 갖다가 찾아냈고요. 여기 녹색의 범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회복력, 탄력성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명력은 회복과 탄력성입니다. 자꾸 이걸 조금 떼겼다 하면 제자를 싹 돌아오죠. 바로 우리가 뭐 체온이 변하고 혈당이 변하고 뭐 모든 게 이렇게 해서 순간순간 이 변동성이 있다 해도 항상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그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드디어 우리는 이 회복과 탄력성의 범위를 지구의 여러 요소들이 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스프링을 조금 땡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와요. 확 땡기면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 이런 식으로 위험으로 그냥 가다가는 결국 바로 우리의 삶의 거주지인 바로 이 지구 환경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 기후 변화는 다른 모든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의 위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온실가스를 갖다가 이제 지구에 이제 뿜어내가지고 지구에 충격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자체도 이 회복과 탄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850년 이후에 전 세계에 화석연료의 배출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육지 사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3%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공기 중에 다 배출이 돼서 남았는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죠. 지구는 폭력, 탄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 25%를 해양에서 인간이 배출한 이 이산화탄소 25%를 해양에서 흡수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식물에서 25%를 흡수를 해줘갖고 대기에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한 절반 정도만이 대기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능력이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 위에 있는 그림은 지금 이제 2000년대에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우리 지구가 얼마나 흡수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회복과 탄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 기온도 변화시키고 강수량도 변화시키고 하면서 이 생태계 자체가 이 이산화탄소를 갖다 흡수하는 능력이 지금 기후 변화로다가는 지금 이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흡수하는 능력은 점점 줄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이산화탄소 오히려 이 생명체들이 배출하는 능력은 점점 커지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이 회복력과 탄력성이 상실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열과 관련된 이 문제인데 이 열도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냐?
햇빛이 맨날 들어오죠. 이게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오기만 하면 지금 지글지글 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햇빛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에너지만큼 그대로 우주로 다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바로 인간이 배출하는 이 온실가스가 이 우주로 나가는 이 열을 갖다가 지금 못 나가게 지금 딱 잡습니다. 현재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 폭탄이 5개가 터지는 에너지가 우주로 돌아가지 못해요. 인간이 배출하는 이 온실가스에 의해서. 그걸 하루로 계산을 하게 되면 40만 개 원자폭탄이 터지는 에너지가 우주로 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이 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40만 개 원폭이 터진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서 지구 가열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98년 이후부터 계산을 해보게 되면 원자폭탄 35억 개가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지구에 잡혀서 바로 오늘날 기후위기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약 35억 개 원자폭탄이 터진 에너지면 뭔가 이게 큰일이 일어나야 될 건데 실제로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육지에서 그 열의 5%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얼음을 녹이는데 약 3%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해양에서 91%의 열을 갖다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구가 이렇게 회복과 탄력성으로 이런 인간이 배출하는 저 열을 갖다 빨아들이는 능력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육지에서 이 5%의 열을 갖다 받아들이게 되니까 결국 이 토양이 바싹 마르게 돼요. 그래서 가뭄이 심하게 들고 그 다음에 토양이 바싹 마르니까 이 숲도 바싹 말라서 이제 거기 번개라도 하나 떨어지게 되면 몇 개월씩 산불이 나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 토양이 열을 이렇게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인간이 지금 현재 400억 톤, 매년 40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빙하를 매년 그 10배인 4천억 톤의 지금 빙하를 녹이고 있습니다. 자, 이 녹는 거는 그런데 겉표면부터 차가운 이렇게 녹는 거를 의미를 해요. 빙하가 이렇게만 녹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불안정하게 되면 깨지게 될 텐데 그때는 4천억 톤이 아니라 이것보다 몇십 배 빠르게 이 빙하가 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해양에서 91%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데 이 능력이 이제 좀 의심이 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자료는 해수면 온도 1981년 이후에 최근까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1년에서 2022년까지 해수면 온도는 0.6도가 상승이 되었어요. 근데 2023년에 단 6개월 만에 0.3도가 팍 올라갑니다. 그런데 물론 엘니뇨라든가 이 자연 변동성이 좀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추세선은 있지만 굉장히 이례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올라갔다 해도 아까 회복과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다시 내려와 줘야 되는데 지금 내려오는 게 굉장히 천천히 내려와서 아직까지도 0.25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는 이건 뭘 의미를 하냐? 뭔가 이제 해양이 이 열을 받아들이는 능력에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거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되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의 이제 평균 기온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 로켓 스월러치 최근에 기온이 올라갔는데 얼마나 올라갔나 봤더니 약 1도 정도를 우리 사람들이 바로 기온을 상승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1도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위험을 느낄 수는 없죠. 하루에도 우리가 10도 이상이 변하고 계절적으로 다가가고 여름철 최고, 겨울철 최고 50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별일 없이 살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떤 지점의 변화가 아니라 지구 평균의 온도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지난 이제 수억 년 전부터 이 기온의 변화를 보여드렸는데 6,500만 년 전부터 공룡이 멸종한 이후부터 해서 과학자들이 그때는 제법 정확하게 그 기온의 변동성을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500만 년 그 이후에 자연에서 가장 빠른 기온의 상승 속도는 1000년의 1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태워가지고 100년에 지금 1도로 상승시켰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가장 빠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화의 크기 1도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1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변화의 속도를 봐야 됩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그 10배씩 시속 1000km로 달린다? 엄청난 위험을 의미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오늘날 이 속도 자체가 자연에서 존재하는 것보다
가장 빠르게 10배나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기후가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다. 10배나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서 균형이 무너지게 될 거고 기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 이 기후가 불안정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현상, 증폭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도라고 하는 거 진짜 이거 인간이 일으킨 거 맞은 거야? 예, 이 기후과학에서 이거 다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850년에서 최근까지 기온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우리가 11년 주기에 흑점의 변화에서 태양 강도도 측정이 가능해요. 0.1도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도 상승을 갖다가는 태양 각도를 설정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살이 폭발하게 되면 1, 2년 동안 우리가 또 0.1도, 0.2도 정도 기온이 쭉 내려가게 돼요. 그것도 근데 1, 2년 정도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얘도 오늘날의 기온 상승을 설명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의 변동성. 우리가 엘니뇨가 있게 되면 최대 평년보다 0.2도 정도 기온이 상승되고요. 라니나가 있으면 또 그만큼 또 온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이 자연의 변동성도 우리가 평균을 해보게 되면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오직 저 기온의 상승은 바로 인간에 의한 이 온실가스만이 바로 저 기온 상승을 설명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난 우리가 40억 년 동안에 지금 우리가 천문학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우리 뭐 이런 지각 운동이라든가 화산 폭발이라든가 아까 풍화작용과 같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 100년의 단위에서는 저런 것은 수만 년이 지나야지 변화가 얼마큼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현재 변화에 있어서 얘네들은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오직 지금 현재 변화는 인간에 의해서만이 저러한 지금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게 인간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되면 끊임없이 인간은 뭐 자연 재난이라든가 감염병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엄청난 위험을 겪고 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했던 그 모든 위험들은 그것이 아무리 큰 위험이다라고 해도 회복이 다 가능한 위험이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등장했던 이 생물 종의 99.9% 이상은 다 멸종했습니다. 생물 종이 지구상에 등장한 다음에 생존한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멸종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이 지구상에 등장한 게 고작 30만 년 됐잖아요. 보통 우리 포유동물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 생존 기간을 따지면 한 종이 100만 년에서 약 300만 년 정도를 지속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스스로 만든 이 지구 환경의 파괴와 기후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최대 10배로 지속을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우리의 그런 생존의 기간을 갖다가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호모사피엔스가 살아온 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회복의 불가능성의 위험에 지금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는데 우리 스스로 지금 회복의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위험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기후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해가지고 기후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났는데 항상 이렇게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냐? 저 산꼭대기 저 점점 저 지점을 지나면 이제 급변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바로 티핑 포인트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의미를 하고요. 저렇게 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회복의 불가능성에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티핑 포인트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미 여러 요소들이 지금 신호로다가는 이제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이 빙하들이 지금 깨지려고 하고 있고요. 동토지대가 넘어와서 메탄이 쏟아져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가 지금 붕괴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양 순환에 이런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러면 언제쯤 일어나는 것이냐? 대체적으로다가 지금 이거는 우리가 불확실성이 폭을 나타내는데 저 동그라미가 그 풍경을 지금 보여주는데 대체로 1.5도 선을 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저러한 위험의 확률이 이제 드러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1.5도, 2도를 넘게 되면 바로 우리가 회복의 불가능성의 위험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5도, 2도를 막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조건하고 딱 이게 지금 이제 연결이 돼 있죠. 우리 이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갖고서 우리가 대기에다가 온갖 온실가스를 갖다 배출을 해놨더니 바로 그것이 기후 변화로 우리 인간 시스템들을 갖다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이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원을 갖다가 우리가 착취를 하고 우리가 지구로부터 어마어마한 이 먹거리를 이제 실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결국 지구에다가 온갖 그 쓰레기와 그다음에 오염 물질을 갖다가 내뿜게 됩니다. 결국 그거는 지구 시스템은 우리의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하는 이런 보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에너지 시스템과 이 생산의 이 소비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체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이 안에 이러한 정의롭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그러니까 소득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전체 온실가스의 거의 절반을 배출합니다. 전 세계 가난한 사람 절반인 사람은 고작 10%만을 배출해요. 대단히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지구상에 80억이 살아가고 있는데 10억 명이 지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생산한 식량의 3분의 1을 지금 쓰레기로 내다버립니다. 지금 인간이 생산한 이 식량을 갖다 골고루 나눠 먹으면 120억 명까지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 10억 명을 굶겨버리는 이러한 살벌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지구는 80억 명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할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온통 별빛듯으로 바로 그거는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바꾸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담대한 전환이 이제 해야 될 것인데 지구라고 하는 것이 물질로 유한한 곳이죠. 우주에서 들어오는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 햇빛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걸 갖고 지구의 온기를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고 그 잉여에 의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곳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안에 우리가 바로 기후가 지금 환경의 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뭐냐? 우리 이 세상에 이 모든 자연, 이 우주 만상의 이 모든 것들은 이 물질과 에너지가 다 순환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놓은 세상을 보세요. 자원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고갈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오염을 쓰레기를 계속 쏟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세상은 전혀 지금 순환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환되지 않은 이 세상은 바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바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그 붕괴 시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는 세상은 지구라고 하는 이 물질적 유한성 안에서 바로 에너지와 물질이 순환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 바로 우리가 함께 사는 이런 공동체, 연대와 협력의 이런 세상을 만들고 이 경제는 바로 지구 환경을 지켜내고 우리의 공동체 가치를 지켜내는 바로 지원의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게 시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지속 가능한 이 미래를 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혀 이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파국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시간의 개념인데 우리가 2030년까지 전혀 전 인류적으로 이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2030년 이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녹색의 길, 지속 가능한 길이 다 갖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IPCC 보고서에서는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앞으로 10년 동안에 우리의 선택이 그 뒤 수천 년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이 지속 가능한 창문이 너무나 빨리 닫히고 있다. 당장의 대응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10년 안에 저렇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인간의 이게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또 짧은 시간 안에 또 세상을 바꿔본 경험이 제법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책인데 혁신의 학설이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책이 나왔을 때 이 세상에 어떻게 나오면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좋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기득권의 저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그 새로운 걸 받아들인 다음에 그래도 끝까지 안 받아들이겠다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받아들이는 거를
이제 파란색의 이런 분포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구조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처음에 얼리 어바터들이 약 16%에서 20% 도달할 때까지는 세상이 변화가 얼마 안 되는 거야. 변화가 잘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에서 20% 지점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S자 성장 곡선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것들을 급격하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세상이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한 것들이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발전량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북방구 나라에서 드디어 16%에 지금 도달을 했어요. 자, 16%에 이제 도달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1954년도에 처음 태양광판이 하나 만들어졌고 2022년 68년 동안 깔렸던 그 태양광판의 그 면적이 2024년도 딱 9해 만에 68년 동안 설치됐던 게 9해 만에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이런 지금 일어나고 있고 대한민국은 여기에서 전혀 열애이 나라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IPCC 보고서에서는 과연 그러면 1.5도를 막으려고 했었을 때 이런 전환들이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비용도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5도를 막는 경우에 선진국 같은 경우 GDP 2 내지 4%, 그 다음에 개발도상 국은 GDP의 4 내지 9%를 사용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따지게 되면 약 4% 정도를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하는데 투입을 해야지만이 바로 우리가 탄소 중립 2.5도를 막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 대응하는데 돈을 전혀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이미 1.9%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입되는 비용, 투자금에 약 2배를 더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1.5도를 막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국방비로 2.2%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나라도 지구 환경이 안전해야지 이 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나라를 지키는 비용에 2배를 투자를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기후를 안정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2차 대전 때 영국이 국방비로 GDP의 55%를 썼습니다. 미국이 37.5%를 썼고요. GDP의 절반을 국방비로 썼다라고요. 또 영국 시민이나 미국 시민이 굶어 죽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건강하게 다 살아남았고 나라도 다 지켜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쟁 때 그 전쟁 비용의 10분의 1만 지금 투입을 해도 우리는 기후위기를 막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우리 인류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런 기술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자본력보다가 넉넉하게 기후위기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보였어요. 다만 이거를 못 막게 하는 이런 기득권들 때문에 이런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못 가는 거지 우리의 능력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2018년도에 통일이라고 하는 소녀가 스웨덴 의사관 앞에서 저렇게 홀로 저렇게 있었습니다. 바로 저 메시지에, 저 소녀의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봄의 모습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청소년 교육에 대한 행동으로 약 600만 명이 저 소녀에 의해 이야기에 공감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인간은 바로 이야기를 만드는 존재고 또 이야기에 공감을 하는 존재고 그거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내는 이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법 안에 우리의 공동체가 가야 될 어떤 가치를 담고 그걸 하기 위한 어떤 한 가지 이 사회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법에다 적어놨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법을 갖다 믿지를 않는다? 그러면 뭐 아무 의미가 없죠. 바로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자체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뭐 하늘에서 떨어진 그 무엇도 아니고요. 바로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고자 하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이런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바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이 기후위기 시대 우리의 그런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새로운 세상에 담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대죠. 바로 그런 고대한 그런 삶 속에서 저 늙은 소가 지금 지고 가는 저 짐을 저 노인이 함께 저거를 하나 지는 바로 저런 어떤
우리의 인간의 풍부함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가 구성하는 이 세상에 불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우리 인간 이 지구상에서 지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합니다.